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도로에 보시면 승합차인데 우리 태극기의 건곤가미 같은 그런 막대기로 타다 이렇게 써있는 차 보셨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저게 뭔가 타다도 제대로 읽기도 힘들었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한쪽에서는 저게 혁신의 아이콘이다. 공유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거 불법 택시 운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런 불법 택시 운송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측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택시 운전사 한 분이 또 분신하셨죠.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총 지금 4번째 안타까운 희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갈증 해소, 타다 서비스, 이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다의 논란이 굉장히 치열한 만큼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서비스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권현주 교수님께서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빌려서 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태워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에 11인승 이상 15인승 미만은 운전자를 알선해서 태워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11인승 이상 렌탈 승합차를 가지고 마치 택시처럼 호출에 의해서 네. 목적지까지 모셔다주는 네. 그런 이동 서비스, 뭐 일종의 택시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금 내고. 그렇죠. 요금을 택시를 타면 이동 택시 요금을 내는 거고 네. 이건 렌탈이기 때문에 네. 렌탈 요금을 내는 거죠. 아, 렌탈 성격만 요금을 다르지 요금을 내는 건 똑같습니다. 요금은 어느 게 더 비싼가요? 요금은 이제 타다가 아무래도 렌탈이 조금 한 20에서 30% 일반 중형 택시보다는 좀 비싼 편에 속하죠. 아, 택시보다는 좀 비싸고. 네네. 그럼 좀 못하겠네요. 택시도 비싸서 못하는데. 그래도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벌써 뭐 회원이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하루에 1000대가 24시간 운행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보니까 이 타다가 길거리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차, 승합차가 많이 돌아다니던데. 대표님. 네.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갈등이 많이 빚어졌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 간단하게. 이건 택시가 아니고 렌터카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 네. 그러니까 택시 운송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에 네.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객 운송 사업과 차량 대여 네. 렌터 사업하고는 이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대여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사업자가 네. 택시처럼 이제 똑같이 여객 운송을 하니까 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택시 업계하고 네. 갈등을 빚는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택시로 보시는 건가요? 불법이다라 이렇게 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법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아, 그럼 편법 택시다. 예. 규정돼 있는 그 규정 사항대로 이제 운행을 하지 않고, 예. 이제 최근에 이 ICT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변칙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렌터카를 과거에는 이렇게 뭐 하루를 빌리거나 또 어느 일정 구간 어떻게 정해서 빌려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잘라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서비스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또 다시 접목을 해서 이 플랫폼,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이런 사업으로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렌터카냐, 네. 또 운송수단이냐 여기에 놓고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떻게 현 상황을 보시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의 유상운송행위다. 유상운송이다. 네, 그러니까 아전인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법을 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그 거죠. 내 식대로 해석을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 다른데 2014년도에 이게 11인승 이상 차를 렌탈할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 렌탈업계가 요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렌탈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25인승 이상만 중대형 이상 버스만 운전자가 알선이 되니 그 소형차, 미니 승합차들을 타고 싶어도 네. 이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정 면허 보유자가 여럿이 갔을 때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5명, 6명이 왔는데 직접 운전할 때 한국이 운전이 어려우니 알선해주는 차원에서 관광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은 마치 택시랑 동일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네. 이게 이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가서 쟁점으로 곧바로 들어가죠. 자, 먼저 이제 합법성과 관련된 그 논란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냐 아니냐. 그래서 택시업계는 지금 타다를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렌트카로 택시 영업하는 건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타다 측은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근데 이게 불법, 합법, 편법 이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타다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예. 택시나 타다나 예.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택시 서비스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내용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즉, 콜 서비스로 이 타다를 부르는 순간에 렌터카를 이제 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대여한 차에 탑승하는 순간에 운전자를 알선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타다를 운영하는 타다 그 회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와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지, 여기서 이용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네. 결론적으로 렌터카 회사와 운전자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 다인승 승합차에 네. 빌려주고 하는 게 이게 뭐 하루, 반나절 뭐 이런 식만 된다 이런 게 없는 모양이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 규정을 원용을 해서 불특정한 시간에 불특정한 거리를 빌리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허용했을 당시는 네. 사실은 이게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차를 빌리려면 대여자가 또 직접 가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러니 예. 이 오프라인상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스죠.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앱이 등장을 하면서 네. 그 서류 쓰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호출을 하면 그 순간에 계약자가 되고 네. 제가 내리면 바로 계약이 해지가 되고 네.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택시 쪽에서 반발하는 건 렌탈이기 때문에 이게 손님을 모셔다 주면 차고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호출을 기다리면서 누군가의 호출을 받아서 똑같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니 네. 그 자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배회 영업에 대한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택시 쪽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이 타다 쪽에서는 우리는 차고지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네. 기사 개인의 일탈 문제 아니냐. 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궁금한 게 배회 영업이라고 하면 네네. 이제 택시가 이렇게 손님 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택시가 지나가면 제가 택시를 타야 되면 택시하고 손 들고 손을 흔들려. 와서 차 대고 타고 가면 되는데 네. 이 타다도 그렇게 영업을 하나요? 타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앱으로만 영업을. 그렇죠. 앱으로만 해야 됩니다. 사람 지나가다가 네. 저 타다에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손을 흔들어서 픽업을 당해서 이용하는 건 불법이고요. 네. 반드시 호출을 통해서만 호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회 용업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는 건 그건 택시 면허업 운송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시는 빈 차면 빈차 표시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차는 그 표시가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출에 의해서만 네. 실제로 비어 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 이제 기사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명확하게 이
택시 영업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하던 렌트카 임대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택시 영업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택시를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서 세워서만 이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콜 택시라고 그래서 콜 택시가 서비스를 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네, 있죠. 노란 색깔의 예. 택시가 예. 콜도 이제 이렇게 받고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택시들이 이제 콜 서비스도 받고 예. 또 지나가면서 손들어서 태우는 네. 배회 영업도 하고 겸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보다 조금 이제 교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예약제 이렇게 콜 서비스로 이제 택시가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하고 우리는 유난히 예약이나 콜 서비스가 좀 떨어져요. 네.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타다가 요 틈새 시장을 지금 파고 들어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회 영업이냐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타다가 이 배회 영업을 하면서 네. 또 다른 민원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죠? 차고로 돌아오지 않고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어야 다시 이제 호출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저 타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용역업체에서 계약된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 타다를 주차장에다가 세우고 주차비를 내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도로나 아무 데나 아파트 세우고. 단지나 이런 데 이제 이 주차를 하면은 민원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기존에도 가능했는데 왜 안 했는지는 뭐 사실은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대리기사도 부르고 택시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그거를 채용해서 지금 아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저희 그랩도 타보고 또 우버가 있는 데 가서 우버도 타보고 전 뭐 많이 했는데 택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그랩 이게 불법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버가 한국에 진출 못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 당시에 택시업계 반발도 있었지만 예. 그 당시에 정부가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택시도 택시였지만 우버가 그 당시에 결제가 되면 결제가 미국 본사에서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을 하면. 네. 근데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에서 네. 영업 행위를 하는데 세금은 미국에다 내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치단체하고 택시업계가 물론 택시업계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국에 내니까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막았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버가 택시하고 손을 잡고 이제 한국의 법인을 세우면서 네. 이제 세금을 한국에다 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카풀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올 주에 뭐 꽤 시끄러웠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그때도 사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결국은 이제 택시하고 손을 잡는 걸로 결론을 내면서 일단락이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다라는 렌탈 서비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남아에서는 잘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 카풀과 같은 렌탈 서비스가 잘 되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야 돼요. 그 나라에. 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택시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고요. 자동차 네. 보급률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쉐어링이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자동차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넘쳐날 때 이런 렌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국에 있는 대여 사업 자동차를 늘린 거다. 그 차를 가지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이니 이게 사실은 충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게 좋은데 고발 상황까지 갔잖아요. 이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고발해서 문제 해결하는 건 가장 최후의 방법인데 정부가 어쨌든 좀 유권 해석을 좀 내려주든지 좀 했으면 그 뭐 쉬울 문제일 텐데 또 그렇게도 안 해주고 대통령 북유럽 순방하시는데 타다 대표 같이 지금 가셨죠? 예. 네. 가셨잖아요. 이미 가셨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 택시업계 쪽에서는 고발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예. 혹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이런 시각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이것이 가이드라인처럼 보이던데. 그렇게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고 네. 사실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네. 이거 뭐 가이드라인을 걱정할 정도까지 온 자체가 좀 문제죠. 정부가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법이라는 건 국토교통부법 아닙니까? 네. 벌써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미루고 있는데 사실 왜 미루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눈치 보다가 지금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네.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갈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입니까 이게 지금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잘못한다고 보고 특히 타다 대표가 대통령 수행하는데 같이 갔다는 것은 다른 쪽의 의미에서 뭐 혁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굳이 뭐 가이드라인까지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타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합법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체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김기국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게 공급 측면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 반대로 꺾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야 뭐 사실 그게 택시를 이용하든 렌탈을 이용하든 뭐 버스를 이용하든 지하철을 이용하든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나 편하게 이동시켜주면 돼.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타다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용자 측면이거든요. 내가 뭐 20%더 비싸도 돈을 낼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이동만 시켜주면 돼. 그게 렌탈 요금이 택시 요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종의 혁신 서비스 개념까지 이제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유럽이 사실은 마스라고 하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이동의 네. 체제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쪽을 좀 같이 좀 견학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마스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같이 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마스라는 게 핵심은 사실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이동해 시켜줄 거냐라는 큰 틀의 전제를 놓되, 그러면 누가 이동을 시켜줄 것이냐의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나만 어떻게 잘 이동시켜주면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스를 얘기하면서 같이 북유럽을 동행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마스가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우린 지금 모든 대중교통 체계가 이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다 결제가 되고 심지어 환승에 어디 운수에 몇백 원, 몇십 원까지 정산이 다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거긴 보통 월 정액권 이렇게 쓰잖아요.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택시 횟수 제한 없이 또는 뭐 자전거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다 개별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스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굳이 꼭뭐 북유럽의 마스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도 범위 내에서 스웨덴 국내 대사관에서 한국의 마스 시스템의 특히 결제 부분이 잘 돼 있어서 배워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 서비스 분야의 한 축으로서 좀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면 오히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가는 게 맞지. 결제 시스템은 많이 배워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서 배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리고 결제뿐만이 아니라 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우리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부르기가.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네. 타다 서비스를 하는 것이 타다뿐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이 차도 있고 네. 뭐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거 많이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이 렌터카 택시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우리가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합법이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렌터카 회사들이 다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타다의 독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다도
이 영업에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영업에 큰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이 타다가 앞으로 미래에 나름대로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영유권, 독점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적자를 봐가면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뭐 적자를 봐가면서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야지 적자 나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들이 이제 저는 그 이 타다 서비스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렌트카를 택시로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뭐 인기가 좋고 뭐 서비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타다의 약관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봤다면 예. 과연 이 타다가 서비스가 좋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타다에서 약관에는 회원 관리에 대한 책임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약관 규절에 어디에도 예를 들자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다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안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가 과연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렌터카에 대해서 보험 약관과 보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걸 일반 우리 이용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12인승 승합차를 좌석을 다 줄여서 6인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널찍하게. 넓고 편리하죠, 편리하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것도 편법이에요. 예. 좌석을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 단속을 하면 보조 의자를 꺼내서 우리 12인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타다 자체가 편법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께서 서비스 좋은 거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고 이용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니 혁신 성장의 길잡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일단 보험 쪽 이제 그러니까 승객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그렇습니다. 상태다. 예. 그 다음에 차를 좀 이렇게 약간 편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탄 사람이 굉장히 널찍하고 편안하게 한다. 그런 느낌을 주시죠. 뭐 그런 느낌을 준다. 또 일반 택시들 타기 힘든 시간에 콜만 하면 오니까 뭐 그런 게 좀 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 타다가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네, 일반 택시 타기 힘들 때는 이것도 타기 힘들어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네. 공급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불과 네. 1000여 대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겠네요. 1000대를 가지고 예컨대 서울과 수도권에서 네. 언제든지 콜을 하면 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그건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대단히 인기가 좋고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는 거예요. 언론 대부분이 네.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이런 빌미 아래 전부 이걸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소비자 입장, 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절대 권장할 만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러면 김 교수님은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혁신이냐 혁신이 아니냐라는 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혁신은 아닙니다. 음. 공급자 시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또 혁신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 혁신이지? 사실 타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이유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호출이 아니고 호출은 택시도 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중형 세단 택시보다 차가 커서 편하고 요금은 중대형 세단 모범 및 고급 택시보다 월등히 저렴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요금 자체가 중형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의 딱 중간을 파고들면서 차는 큰 걸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차가 왔는데 모범 택시보다 싸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일반 택시보다 조금만 더 주면 가네? 나 편하게? 그 서비스가 사실은 호응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혁신은 맞는다고 봐요. 네. 그 이동 서비스 개념에서의. 네. 그런데 그게 혁신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서비스를
택시는 못 할까요? 택시 사업자가 11인승 미니밴 갖고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이 하면 그것도 혁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혁신의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5,000대 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혁신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혁신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택시나 기존의 이제 운송 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송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아시는 대로 보험이라든가 그럼요. 여러 가지 모든 네.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타다 서비스 같은 거 렌터카와 이제 보험 약관상에 대한 문제는 이 렌터카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알선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 못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게 용역과 렌터카 업체 간의 관계로 떼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타다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건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데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이용자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상할 그러니까 이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혁신의 개념은 그런 뭐 안전 이런 개념이 아니, 아니고요. 그게 포함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혁신이면.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A에서 B까지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데 지금 택시는 면허제라는 게 오랫동안 그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규제 틀에 갇혀져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제 틀에 없는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는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타다 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그게 혁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그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 걸지 않기, 클래식 틀어주기. 이제 그런 건 서비스 혁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는 못하냐라는 거죠. 택시도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안 나왔으면 택시 내부적으로 그런 서비스 개선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인가. 계속 요금에 대한 불만도 있고 소비자들이 왜 저는 차가 안 잡혀요? 왜 밤이 되면 차가 안 잡힙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쌓여갈 텐데 그나마 어쨌든 편법이든 그것이 불법성 여부이든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하나 나와주니 저는 그것 때문에 카풀이 계기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택시에서 서비스 하고자 하는 웨이버 블루도 나오고 마카롱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미니밴 가지고도 좋은 서비스 해주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자극이 내부의 혁신을 이끌어낸 것,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M미터기와 지금 현재 그럼요, 택시 네. 미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은 잘 구분 못 하시겠지만 잠깐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M미터기라는 게 도대체 뭐죠? 지금 우리 택시 타시면 네. 그 앞에서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하고 거리하고 병산제로 하죠. 시간을 읽고 바퀴가 돌아가는 회전 그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네. 하는 거거든요. M미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GPS 방식으로 거리 측정하는 거예요. GPS로 네, 측정한다? 얼마나 이동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일반 지금 택시 미터기를 가지고서는 규제되어 있는 요금 이외에 단돈 10원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M미터기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렇죠. 또 지금 택시 업계에서도 개선의 노력을 지금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고 있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그 자치단체 택시요금 올렸을 때 네.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미터기 교체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개인 택시 기사님들 그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그거 받으려고 안 그러면 운행해가지고 조견표를 줘야 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참 지금 앱으로 결제되는 시대에 앱 택시도 결제해주게 하면 되지. 이거를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기계식 왜 똑같은 미터기를 사용하는데 M미터기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기존의 택시 미터기는 그것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 대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택시 보급 대수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우리 우리가 제일 많아요. 택시가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택시는 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비켜서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택시 산업이 후퇴하게 된 거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고 공익경제를 내세우고 혁신을 내세우는 이른바 이 교통 서비스가 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규제 풀면 돼요. 근데 그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쪽만 계속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공정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우리 그 타다 서비스에는 그런 건 없나요? 제가 그랩이나 이런 걸 타보면 네. 차량 수요가 많을 때하고 차량 수요가 적을 때하고 요금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거리여도.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타다는 타다가 가능한가요? 탄력 요금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운영을 하고 예. 있나? 요금이 서로 다른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타다 프리미어도 지금 서울시 허가했어요. 네, 했죠. 예, 그래서 허가해서 앱 미터기 사용하는데 탄력 요금제 적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운송 사업자가 네. 얼마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 그거는 일반 미터기하고 앱 미터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택시하고 이 렌탈 택시 타다는. 왜냐하면 한쪽은 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한쪽은 요금 결정권을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그랩을 타보면 택시보다 보통 때는 한 반값에서 한 3분의 2값 정도거든요. 근데 택시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시간 그랩을 올라가죠. 타는 게 택시 타는 것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올라가죠. 그랩을 타면 그러니까 그랩 자체가 요금이 그 가장 쌀 때가 100%면 가장 비쌀 때는 200%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루에도 계속 그때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요금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탄력 요금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인지 아니면 그냥 공급자가 야 오늘은 그냥 30%더 받아 오늘은 20%더 받아 이렇게 결정나는 것인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탄력 요금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만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요금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금만 이제 제도로 규정을 하고 네.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운송업자가 네.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릴 때는 이용 수요가 몰릴 때는 탄력 요금제 최고 요금을 받고 그 러시아원이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수요가 조절 가능하다. 수요가 없고 한가할 때는 요금을 내려서 최저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운전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10여 년 전서부터 이거 주장을 했던 거예요. 택시 요금, 탄력 요금제하고 예. 할증 요금제로 이 수요 분산과 이 수요 공급을 맞추도록 하자라고 제시를 했지만 그동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우리가 기존의 택시 요금을 1년 365일 어느 시간에 똑같이 100m 가면 500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정해 놓다 보니까 한가한 시간에는 택시가 남아 돌고 바쁜 시간에는 택시가 모자르고 수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온 게 택시 잡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넘어가서 우버 적자. 다른 데도 지금 다 적자죠. 뭐 없죠. 예. 네. 근데 왜 이렇게들 그쪽 비즈니스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받고 팔고 사고 그러나요? 그랩이 원래 우버를 갖다 인수한 거잖아요, 이것도. 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 뭐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인공지능, 뭐 데이터. 음. 그 이제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기업들의 로망이 뭐냐면 사실은 그 산업 분야가 축소되어 있는 뭐 의료라든가 네. 이쪽이 아니고 모빌리티 시장이에요. 산업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씩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그 교통 수요가 적을 때 다 적자 봐가면서 버스 지원해 주잖아요. 그때 뭐 지나가는 트럭에 한 번씩 태워주고 부분 구간 승차 공유를 해도 네. 어쨌든 데이터가 모아지고 나중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빌리티 쪽에 진출하려는데 딱 보면 기존의 운송 사업자도 간신히 지금 이 원가 구조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 더 원가 구조가 많이 올라가는 서비스를 일단
저렴하게 투입을 해야 이용자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용자를 많이 모으면 데이터가 많아질 거고 그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AI 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면 우리 뇌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뭐 자동차 회사요 또는 뭐 어디 뭐 자전거 회사요 어디든지 저의 뇌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적자를 봐도. 네. 사실 이 적자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그게 비즈니스의 생태계라 그러면 충분히 뭐 그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적자의 구조가 기존의 교통 면허를 받고 교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네. 기존에 지금 택시 업계가 이제 생존권을 흔든다.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일본의 MK 택시가 한국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완전히 월급제로 하겠다, 모두 하겠다 하면서 요런 조건만 맞춰줘라 했는데 결국 안 맞춰줘서 못 들어온 거고. 택시 업계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시 업계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예.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MK 그 회장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택시 절반을 나한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MK 택시만큼 서비스가 향상되고 정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반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규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규모의 때문에 경제를 갖출 수 있게 달라.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택시 회사 규모가요. 네. 최고 많은 대수가 그저 한 250대 정도, 300대 미만입니다. 네. 규모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가맹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이 플랫폼 택시를 만들면 이 택시 회사를 이렇게 묶어서 규모화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주장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면허값을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시장 내에서 면허를 특히나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면허를 주고 팔고 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나온 그 면허가 조건부 면허로 나온 게 한 3,000대 정도가 있습니다만 개인 택시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택시 이외에는 전부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한 70%가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이 면허 면허값이 프리미엄을 붙어 있고. 주고 사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서울시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허값이 없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와서 서로 사고 팔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7,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1억도 가까이 이제 갔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네. 지방은 뭐 1억 5천 이상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더 비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지금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 면허를 가진 택시가 몇 대나 되나요? 서울에 한 7만 5천 대 정도의 택시 면허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면허를 사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 면허에 한해서는 네. 이렇게 면허를 사고 팔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택시 정책에 꼬이게 된 빌미를 준 거죠. 소위 그 면허값이라고 하는 게 한 대 뭐 8천만 원에서 한 1억 이렇게 간다고 보면 네. 최소 5조에서 한 7조 사이 자산을 해결을 해줘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11조 원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11조 원. 네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택시 업계가 못하겠다고 나올만 하네요,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진입할 때 비용을 냈고 예. 정부에서 요금도 규제하고 심지어 뭐 차종의 색깔까지 다 규제해서 네. 한때는 뭐 복장까지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준수하면서 운행을 해가지고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면허가 없는 그냥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 사업자가 생겨나서 네. 여기는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혁신 서비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구조적으로 얼마나 이게 모순이 많은 이 업계인데 네. 단순하게 외부에서 혁신하자고 서비스 혁신을 하나 들어오는 게 이 근간까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도 경쟁할 수 있으니 동일한 조건을 달라 그러면 규제 풀어달라. 그렇죠. 택시의 규제를 풀어주든지 네. 아니면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그 렌탈 택시에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싸움에. 네. 왜냐하면 끼고 싶겠어요. 어떤 정도 다 끼고 싶죠. 저기 김종태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법인 택시 사업자,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 개인 택시 사업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월급제를 하자 그러고, 그죠? 근데 법인 택시 사업자들은 월급제 했는데 당신이 일 안 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저 사람은 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적게 해가지고 동일하게 월급까지 가면 이게 안 되지 않냐. 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관리되는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월급제로 도입하자 뭐 이런 또 움직임도 있고 반면에 네. 또 개인 택시는 또 타다 같은 렌탈이 들어오니까 내 면허값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으니 이대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국민들은 야 나는 그냥 편하게 이동하면 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상당히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정부가 방향성을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면허제를 유지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면허제를 허물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면허제를 허문다 그랬을 때는 지금 면허제 안에서 생계를 하신 분들이 빠져나갈 테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테러를 만들지 않고 면허제를 허문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극단의 네,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근데 거니까. 그러면 그 퇴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 파는 소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퇴로를 열어주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신종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예. 그 이용 요금에 소비자가 내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떼어내요. 예. 그걸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기금 조성해서 네, 그렇죠. 이제 그쪽을 나는 이제 택시 안 사들인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퇴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너무 많아요 택시가. 그다음 이용요금 네, 그 택시 면허 10,000원, 20,000원씩 받아가지고 네, 어느 그 세월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호주처럼 1% 정도를 떼어서 적립했다가 택시를 지원한다? 우리 얘기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구조적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럼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나올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 편해요. 해외를 나갔을 때는 택시 안 타고 자꾸 그랩이나 우버나 이런 유사한 서비스잖아요. 그걸 타게 되는 게 바가지 요금 없고. 근데 우리 택시가 그럽니까, 지금? 아니 외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한번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가끔 그러니까 외국인 바가지 거예요.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 가끔적인 거고요. 네. 우리 보통 택시라고 하는 것과 이런 서비스를 놓고 보면 운전하는 분들도 뭐 서비스 마인드도 좀 다른 것 같고 실제로 좀 달라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 이용 요금 이 가격에 네.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물론. 택시.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나 이 교통 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택시를 타는 것보다 우버나 이런 걸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태국에서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 폭행까지 당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버나 이런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전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이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다르다. 우리처럼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택시 시장을 두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 그럼 우리 택시 시장을 이대로 놔둬도 괜찮다. 아니죠.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어차피 바뀌게 되는데 스스로들 해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를 묶어놨던 규제 풀어줘야죠. 규제부터 풀어야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시장에서 지금은 공정 경쟁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권투링에 선수 2명 얹어놓고 하나는 손발 꽁꽁 묶어놓고 권투시키고 하나는 다 풀어놓고 오픈시켜놓고 시키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저항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왜 새로운 서비스에 저항을 해요? 지금 자기 생계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저항을 하는 거지. 생계의 근간이 그렇죠. 문제뿐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택시도 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택시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런데 택시는 사실 고급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이미 뭐 법상에도 대중교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고급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처럼 여겨왔던 겁니다. 운영을 해왔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택시비도 지금 한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게 비싸다고 느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페인하고 우리가 소득이 똑같은데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서울의 택시 비용이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저렴하게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워낙 그 저렴하게 누리던 게 체득화돼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잘 잡히지도 않는데 냄새 나는데 뭐 불친절한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들이 사실 위정자들이 볼 때는 선거 때 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규제를 더 많이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참에 택시업계가 충분히 그런 서비스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금 결정권을 돌려주면 됩니다. 요금 결정권 돌려주자. 자치단체가 요금 결정권을 갖지 말고 택시업계로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거는 정부가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네. 넘어가서 만약에 비용이 올라가면 그건 그대로 국민들의 불만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예요. 누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갖고 해결해 줄 것이냐.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하니 네. 그게 가장 힘든 문제다라고 여기를 하기 싫다고 계속 놔두면 계속 골마가니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타결이 나야 지금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타결나기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네네. 자, 지금 타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내일 아니하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자꾸 뒤로 빼고 택시는 택시대로 기존 그대로 어떻게든지 안 바꾸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계속 나오게 되면 우버 타다 합쳐서 뭐 이런 쉐어링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전체 합쳐서 벌써 4분이 분신을 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좀 고쳐놓고 이거를 갈 거냐 아니면 기왕에 하나 허용해 주는데 다른 거 허용 안 해줄 수 없으니 허용은 다 해주면서 제도로 손봐주고 갈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AR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시장에 이 호출 서비스 업이 이제 진출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이 많은 자본가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 시장에까지도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우버나 호출 서비스가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2개가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인데, 일본은 국가가 막아서 못 들어오는 거고, 네. 우리는 업계가 지금 막아서 지금 이게 못 들어가고 시장에 진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뭐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택시 보급 대수나 자동차 보급 대수가 이미 이게 동남아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유럽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택시 대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통 서비스가 지금 깔려 있는 이 바닥에서 네. 이 타다나 또는 뭐 우버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낫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공유 경쟁이 뭐 혁신이니 하는 그 빌미 아래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그 서비스들이 저는 앞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데이터가 필요하고 AR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 택시 업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택시가 운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택시를 죽이고 그 시장을 점령해서 데이터도 확보하고 영업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은 사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이동 모빌리티 서비스의 문제는 사실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공급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서비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받으면서 서비스 혁신을 못한다고 하면 그 막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웨이거블루나 마카롱 같은 택시들도 나오고 있고 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내부적으로 택시도 지금 동일한 서비스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 비중이 크지 않아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 계속 늘어나면 또 잘 늘어날 수 있게 정부가 그 길을 잘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금에 불리한 것들을 동일하게 규제를 만들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은 거잖아요. 네.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더 좋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일한 요금에서 얼마든지 이런 경쟁은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네. 적어도 동일하게 경쟁을 해주도록 만들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 공유 경쟁이 뭐 공유 서비스냐 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택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령화예요. 네.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택시 운전자들의 이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택시 파일을 가지고는 월급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파일을 키워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택시 시장의 구조조정과 개선이 먼저 따라야 이 상생의 원칙도 가능한 거고 AR을 위한 데이터 확보도 가능한 거지. 네. 지금 상태로 이렇게 시장만 열어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정리를 하면 이동을 하는 A에서 B까지 과정에서 소비자는 서비스를 원하고 네. 공급자는 동일한 경쟁을 원한다. 네. 그것만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예, 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가요. 단순히 이 업계와 타다의 문제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타다와 카쉐어링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 명확하게 정하고 네. 유권 해석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치가 선행돼야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대한 경제학자 슌페터가 얘기했듯이 창조적 파괴의 길입니다. 이런 창조적 파괴가 성공을 하려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시장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기존 시장이 더 많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기존의 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생업을 영위하시던 분들, 여기로선 택시 업계죠. 그쪽 업계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을 못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을 붙였을 때 기존에 100이라고 했던 파이가 200으로 커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택시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만으로 가지고 있던 100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200만큼 품질이 좋아질 거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생겨난 이득이라고 하는 파이라고 하는 부분, 골고루 충분히 모든 사람들한테 잘 나눠질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 그걸 전부 다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공유경제, 혁신경제라고 하는 것을 내밀면서 타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택시업계를 완전히 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이득은 또 이런 새로운 서비스라는 업체에 전부 다 몰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혁신은 물론 혁신은 혁신입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규제를 풀고 이쪽 택시 업계 자체를 건전화시키고 보다 고급 서비스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대표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더 세게 하셔도 됩니다. 흥분하세요, 이렇게. 제가 뭐 드릴만 했네? 왜 그러세요?